이곳의 세상은 태양의 끊임없는 열기로 빚어졌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숲과 초원 한가운데 발걸음 하나하나가 포식자의 발톱에 닿을 수 있고, 마른 나무잎에 스치는 소리 하나하나가 마지막 경고가 될 수 있는 세상이 펼쳐져 있다. 이곳은 습한 아마존 열대우림도 아니며 끝없는 이동 무리로 가득 찬 세렝게티 초원도 아니다.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열대 건조림 생태계 미엄보이다. 거대한 양탄자처럼 펼쳐진 땅, 삶과 죽음이 잔혹하면서도 아름다운 춤 속에서 뒤섞이는 곳이다. 그리고 이곳에서 자연은 부드러운 빛으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는다. 대신 피로 칼날처럼 날카로운 침묵으로 수백만 년의 진화가 새겨낸 불문율로 이야기한다. 강자가 목소리를 낼 필요 없이 그저 행동하기만 하면 되는 곳, 그 영역으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는가? 오래된 나무가지 위에서 한 표범이 쉬고 있었다. 그 몸은 나른하게 늘어져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은 깜빡이지 않고 자신의 영토를 굽어보는 왕처럼 아래 풍경을 조용히 살피고 있었다. 숲의 모든 구석, 모든 언덕배기, 모든 마른 가을은 모두 그 표범의 영토의 일부였다. 그곳은 나무 껍질에 깊이 새겨진 발톱 자국과 착각할 수 없는 사양 냄새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어떤 침입자에게도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짙은 노란색 바탕에 검은 장미 모양 반점이 있는 그 털가죽은 단순한 자연의 걸작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잎 사이로 흩뿌려지는 햇빛의 표범이 완전히 녹아들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처럼 만들어주는 완벽한 위장이었다. 표범의 눈은 밤의 빛을 발하는데 이는 타페텀 루시덤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반사 세포층 덕분이다. 이 층은 미약한 빛을 증폭시켜 인간보다 16배 더 예민한 시야를 제공하며 어둠 속에서 절대적인 이점이 된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 중 하나인 카푸에 국립공원에서는 200마리 이상의 사자들이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사자들은 펜서라레어, 멜라노카이타, 아종의 혈통을 지니고 있으며 점차 희미해진 황금기의 후예들입니다. 지난 50년간 아프리카 전역의 사자 개체 수는 70%나 급감했으며, 카푸에처럼 충분히 야생적이고 엄격하게 보호되는 곳만이 옛 영광의 일부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자연에서 사자는 약 10년에서 14년 정도를 살지만 수컷은 그 나이에 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영토, 무리, 그리고 번식권을 지키기 위한 끊임없는 싸움의 연속입니다. 무리 내에서 암사자들은 보통 서로 혈연 관계를 맺고 있으며 거의 동시에 새끼를 낳고 함께 새끼들을 키웁니다. 어린 새끼들은 젖을 먹이는 어떤 암사자에게서든 젖을 먹을 수 있으며 이는 강한 공동체 유대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죽음은 항상 존재하는 위협입니다. 새끼 사자의 절반은 성체로 성장하지 못하며 굶주림, 질병 또는 외부에서 침입한 수컷 사자들이 무리를 차지할 때 그들에게 죽임을 당해 죽습니다. 밤이 내리면 초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냥꾼인 아프리카들과의 무리는 추격을 준비한다. 숨지도 않고 기습적인 매복도 없다. 이들의 전략은 지구력, 속도, 그리고 깨뜨릴 수 없는 팀워크에 기반한다. 무리는 보통 우두머리 개체인 성체 한 마리가 이끈다. 혼동할 수 없는 식별 특징인 그 개체의 크고 둥근 귀는 생체 안테나처럼 꼿꼿이 솟아있어 멀리 있는 먹이의 가장 작은 소리까지 감지할 뿐만 아니라 오래 지속되는 추격전 중에 열을 발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연적인 반결판 역할도 한다. 그 뒤로는 10마리 이상 되는 나머지 무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각 개체는 속도를 높이고 수 킬로미터에 걸쳐 시속 60km에 달하는 속도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긴 다리와 탄탄한 몸을 가지고 있었다. 아프리카 야생 개무리는 서서히 압박하며 거리를 좁혔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선두를 번갈아가며
불운한 먹잇감을 점차 혼란과 탈진 상태로 몰아넣었다. 결국 먹잇감이 기진맥진하자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무리 전체가 달려들어 하이에나나 사자가 이 잔치를 알아차리기 전에 몇 분 안에 먹이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나누어 먹었다. 남부 미혼보 삼림 지역의 햇볕에 그을린 초원과 갈라진 땅 사이에서 흰 코뿔소는 조용히 자신의 여정을 이어간다. 흰색이라는 이름은 그것의 색깔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것은 아프리칸스어 윗에서 유래했는데 이 단어는 넓은을 의미하며 건조한 평원의 낮은 풀을 뜯어 먹기에 완벽하게 적응된 넓고 네모진 입술을 가리킨다. 수컷의 경우 2,500kg까지 나가는 흰 코뿔소는 코끼리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육상 포유동물이다. 햇볕 화상과 곤충 물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숲 바닥에서 바로 얻은 시원한 흙 한 겹인 진흙 속에 몸을 자주 담급니다. 홀로 살며 다소 사나운 검은 코뿔소와는 달리 흰 코뿔소는 보통 암컷 몇 마리와 새끼들로 이루어진 작은 무리를 지어 살아갑니다. 16개월의 임신 기간을 거쳐 암컷 한 마리는 오직 한 마리의 새끼만 낳고 2년에서 3년 동안 젖을 먹입니다. 이처럼 유난히 긴 번식 주기는 이 종을 밀렵해 특히 취약하게 만듭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야생에 남아있는 남부 흰 코뿔소는 약 1,400마리로 추정됩니다. 이는 19세기 말 100마리 미만이었던 개체수에서 상당한 회복을 보인 것입니다. 하지만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2023년에만 86마리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뿔을 얻기 위해 사냥당한 것인데 이 뿔은 사람의 손톱과 같은 물질인 케라틴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약용 가치가 있다고 소문나 있습니다.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인 치타는 이 생태계에서 가장 취약한 생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적응력이 생존의 열쇠인 세상에서 치타는 다른 길을 택하여 절대적인 힘이 아닌 순수한 속도와 정교한 기술로 진화했습니다. 갑자기 놀랍도록 유연한 등뼈가 압축된 스프링처럼 구부러지자 치타는 앞으로 맹렬히 돌진합니다. 눈 깜짝할 새 0에서 시속 100km 가까이 가속하는 데 단 3초밖에 걸리지 않으니 어떤 슈퍼카도 따라올 수 없는 가속력입니다. 그 몸은 바람 속에서 불타오르는 듯했다. 반쯤 움츠린 발톱은 육상 선수의 스파이크처럼 땅을 단단히 움켜쥐어 접지력을 최대화했다. 길고 긴 꼬리는 방향타 역할을 하며 고속의 급회전 시 균형을 유지하게 해주었다. 한 번의 결정적인 도약으로 치타는 먹이를 쓰러뜨렸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움직임이 멈출 때까지 먹이의 목을 꽉 움켜쥐었다. 그러나 승리는 결코 온전하지 않았다. 여전히 헐떡거리고 추격전으로 뜨거워진 몸으로 살점을 찢었지만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두 번째 경주, 즉 도둑들에 맞서는 경주가 시작되었기 때문이었다. 만약 하이에나나 사자가 나타난다면 힘들게 잡은 먹이를 싸우지도 못하고 빼앗기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터였다. IUCN의 최신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 세계 성체 치타 개체 수는 약 57마리로 추정된다. 미혼보 숲의 높은 하늘 위에서 한 마리의 커다란 새가 공중을 선회하며 땅에서 솟아오르는 뜨거운 기류를 타고 있었다. 거의 3m에 달하는 날개 너비와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가진 흰등 독수리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조용한 파수꾼처럼 보였다. 가장 질긴 가죽과 힘줄을 찢을 만큼 강한 크고 구부러진 부리로 흰등 독수리는 수십 종의 더 작은 청소동물들이 함께 먹이를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 작은 영양의 사체는 20분도 채 안 되는 시간 안에 뼈만 남도록 깨끗하게 발라질 수 있다. 썩어가는 시체에서 나오는 박테리아로 가득 찬 환경에서 대머리 머리와 맨 목은 스스로를 쉽게 깨끗하게 유지하고 강렬한 햇볕에 의해
자연적으로 소독되게 돕는 영리한 진화적 특징이다. 시체 하나를 두고 수백 마리가 모여들 수 있는 다른 독수리 종들과는 달리 큰귀 독수리는 홀로 또는 짝을 지어 사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평생 일부일처 관계를 형성하고 가장 높은 나무 꼭대기에 함께 둥지를 튼다. 번식기마다 이들은 오직 하나의 알만 낳는데 이는 미래 세대에 대한 막대한 투자이다. IUCN에 따르면 큰귀 독수리는 멸종 위기종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추정치로는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걸쳐 오직 약 6,500마리의 성체만이 남아있다. 그리고 미혼보 하늘에서 이들이 사라지는 날이 온다면 그것은 단지 한 종의 새를 잃는 것에 그치지 않고 중요한 생존 주기의 붕괴이며 자연의 청소 서비스에 공백을 남길 것이다. 평화로운 겉모습과는 달리 미혼보 동부에는 매일 아침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강물의 고요한 수면 아래 나일악어 한 마리가 소름 끼칠 정도의 인내심을 가지고 숨어 있습니다. 성체 수컷은 길이가 5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거의 1톤에 달합니다. 긴 이빨은 63개에서 60개의 날카로운 원뿔형 이빨로 무장되어 있는데 이 이빨들은 먹이를 붙잡고 찢는 데 사용될 뿐 씹는 용도는 아닙니다. 이들은 몇 시간 동안 때로는 하루 종일 미동도 없이 물 위로 눈과 콧구멍만 내놓은 채 먹이에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다 갑자기 육중한 몸이 놀라운 속도로 창처럼 물 밖으로 솟구쳐 올랐다. 강력한 턱으로 먹이를 단단히 붙잡으면 나일악어는 저항을 약화시키거나 먹잇감을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 익사시키기 위해 네스롤리라 불리는 격렬한 회전 운동을 흔히 벌인다. 이들의 식단은 거의 무제한이다. 물고기, 물사에, 거북이, 중소형 포유류, 그리고 심지어 더 작은 나일악어까지도 모두 잠재적 먹잇감이다. 겉보기에 고요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을 품고 있는 수역에서 나일악어만큼이나 거대하고 위협적인 또 다른 생물이 조용히 그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력한 하마입니다. 포식자도 민첩함의 상징도 아니지만 하마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포유류 중 하나입니다. 다 자란 수컷은 보통 1,500에서 3,200kg까지 나갑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수생 생활을 하며 민감한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온종일 조용히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지내고 밤이 되어서야 비로소 활발하게 활동한다. 그들의 피부는 두껍고 털이 없으며 끈적이는 붉은 액체를 분비하는데 이는 흔히 빛담이라 불리며 천연자외선 차단제이자 항균제 역할을 한다. 밤이 되면 그들은 육지로 올라와 먹이를 찾아 나선다. 한 개체는 하룻밤에 몇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으며 최대 30kg의 식물을 섭취한다. 하마는 타고난 생태계 엔지니어이다. 밤마다 풀을 뜯어 먹는 그들의 활동은 강가의 식물 성장 조절에 기여한다. 그들의 배설물은 유기물이 풍부하여 수중 생태계에 중요한 영양 공급원이며 물고기와 다른 생물들을 먹여 살린다. 동미온보 숲에는 아직 탐험할 다른 거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육상 동물인 마사이 기린 또한 이 풍부하고 다양한 생태계의 거주자입니다. 높이가 5.5m에 달하고 17kg의 심장이 매분 60리터의 피를 뿜어내는 그들의 강력한 몸은 놀랍도록 우아하게 움직이며 필요할 경우 시속 6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불규칙하고 울퉁불퉁한 단풍잎 모양의 갈색 무늬가 있는 털은 그들의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온순한 성격과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수컷들은 종종 네킹이라고 불리는 의례적인 싸움에 참여하며 번식권을 차지하기 위해 길고 강력한 목을 무기처럼 사용하여 상대를 공격합니다. 마사이 기린은 하루에 5분에서 30분만 잠을 자는데 대개는 1분에서 2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며 때로는 서 있는 상태로 잠을 자기도 합니다.
이것은 적에 대한 경계를 항상 늦추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가장 높은 잎이들을 먹음으로써 마사이 기린은 숲의 덮개를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어 아래쪽 식물들의 성장을 촉진하고 많은 다른 종들이 이용하는 자연적인 통로를 만듭니다. 약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미온보 숲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는 야생의 힘과 지능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어깨 높이가 3m에 달하고 무게는 6,000kg이 넘는 이 코끼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육상 동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힘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들이 수세기 동안 생존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자연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전에 대한 경이로운 적응 능력입니다. 물이 마르면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는 기억에 의존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한 개체의 기억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쳐 자연이 형성한 한 혈통의 집단 기억입니다. 그들은 지하수 웅덩이의 정확한 위치와 조상들이 걸었던 오래된 길들을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코끼리 무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길들을 따릅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엄니는 자연적인 도구가 되어 메마른 땅속 깊이 파고들어 숨겨진 수원을 찾아냅니다.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의 사회 구조는 분명히 목의 사회입니다. 각 무리는 경험 많은 성체 암컷에 의해 이끌어지는데 그 암컷은 보통 무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구성원이며 무리 전체의 생존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체입니다. 아프리카 코끼리가 현명한 원로처럼 위풍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는 동안 세이블 영양은 젊은 전사처럼 그 뒤를 잇는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날카롭고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수컷과 암컷 모두 인상적인 난 모양의 뿔 한 쌍을 가지고 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영양종 중 하나이다. 다 자란 수컷은 어깨까지의 키가 약 140cm이고 무게는 약 135kg이다. 그것은 민첩성과 힘을 겸비하여 도전받을 경우 사자 앞에서도 굳건히 맞서며 날카로운 뿔 한 쌍을 위협적인 방어 무기로 사용한다. 이 보호구역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하이에나, 종인 점박이 하이에나가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단순히 시체만 먹는 청소부가 아닌 이 포식자들은 똑똑하고 지칠 줄 모르며 특수부대처럼 조직적으로 협력합니다. 단 하나의 울부짖음이 깊고 길게 멀리까지 공중에 울려 퍼지며 소집 명령처럼 들립니다. 무리 전체가 움직여 포위망을 단단히 조입니다. 여러 방향에서 공격하여 먹이가 기진맥진할 때까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도록 만듭니다. 이들의 물어뜯는 힘은 아센티미터 두께의 뼈도 부셔버릴 만큼 충분히 강하여 먹이의 모든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점박이 하이에나의 사회는 포유류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사회 구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들은 최대 80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진 무리에서 생활하며 지배적인 암컷이 이끄는 육식 동물에서는 보기 드문 목의 사회 구조를 이룹니다. 해질녘 노을의 금빛이 가느다란 나무들을 뒤덮을 때 카라칼은 우아하게 거의 공중을 미끄러지듯 움직인다. 카라칼이라는 이름은 검은 귀를 뜻하는 터키어 단어에서 유래했다. 그것의 황갈색 털은 미온보 숲의 얼룩덜룩한 빛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한편 각각 20개 이상의 근육군에 의해 제어되는 그것의 두 귀는 서로 독립적으로 180도 회전할 수 있어 가장 작은 소리만으로도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제자리에서 3m까지 높이 뛸 수 있는 카라칼은 공중에서 바로 새를 잡을 수 있는데 이는 민첩성과 정확성의 경이로운 기량이다. 하지만 놀라운 생물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미온보 숲은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의 연구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미온보 숲의 거의 30%가 사라졌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농업을 위한 벌목, 목재 채취, 그리고 숯 생산 등이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장기적인 가뭄과 더 잦은 산불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고요해지는 숲 속에서도 숲을 복원하려는 노력들이 조용히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기술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야생동물을 감시하고 불법 사냥 징후를 신속하게 탐지하기 위해 배치되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무자비한 단 하나의 건기로 나뉘는 지역, 야쿠마, 사헬의 뜨거운 심장부, 밀렵과 혹독한 기후에 자연이 포위된 그곳에서 아직 항복하지 않은 야생의 요새가 여전히 남아있다. 한때 자쿠마는 거의 무너질 뻔했다. 사자의 포효보다 총성이 더 많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생명이 돌아왔다. 자쿠마는 살아남았다. 하지만 얼마나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자쿠마의 풍경은 두 개의 뚜렷한 계절로 특징 지어집니다. 5월부터 10월까지의 우기는 매년 평균 800mm의 비를 가져오며 건조한 땅을 푸른 오아시스로 변모시킵니다. 하지만 11월부터 4월까지 건기가 찾아오면 기온은 섭씨 4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수온들은 점차 증발하여 마지막 진흙 웅덩이들만 남게 됩니다. 한낮의 더위가 가라앉으면 또 다른 생명체가 자신만의 조용한 생존 여정을 시작합니다. 바로 줄무늬 하이에나입니다. 옅은 회색 털과 몸을 따라 이어진 검은 줄무늬를 가진 그것은 낮은 풀밭 사이를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고도 며칠을 살 수 있으며 야생 수박이나 죽은 동물의 사체 같은 먹이에서 필요한 모든 수분을 얻습니다. 그것의 극도로 강력한 턱은 가장 두꺼운 뼈도 산산조각 낼 수 있어 먼지 외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연 재활용의 진정한 예술가입니다. 뜨거운 바람이 잦아들자 더 작은 거주자가 지하굴에서 나타났습니다. 펜에 겨우는 놀라운 적응력을 지닌 작은 생명체입니다. 몸무게는 고작 0.8에서 1.5kg밖에 나가지 않지만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몸길이의 20%를 차지하는 거대한 귀입니다. 이 귀는 사막의 더위 속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식히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모래 밑을 움직이는 곤충이나 작은 설치류와 같은 사냥감 소리까지 들을 수 있습니다. 노란 모래 위를 아프리카 타조들이 목적의식을 띠며 성큼성큼 걷고 있습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새로 2.7m 높이에 달할 수 있으며 무게는 145kg에 달합니다. 길고 튼튼한 다리 덕분에 타조는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시속 70km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육상동물 중 가장 큰 눈인 이들의 큰 눈은 멀리서도 적을 관찰할 수 있게 해줍니다. 흩어져 있는 아카시아 나무들 사이로 코르도판 기린의 웅장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키가 6m에 달하며 그들은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여정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다. 야생에는 약 2,300마리만 남아있으며 전세계 코르도판 기린 개체수의 절반 이상이 자쿰에 서식하여 이 공원은 이 아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보루가 되고 있다. 2023년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각 개체는 먹이와 물을 찾아 매 시즌 평균 120km 이상을 이동한다. 놀라운 적응의 위협이다. 건조한 숲속에서 깊고 강력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그것은 단지 영역을 알리는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 걸작, 사자의 소리였다. 자쿰에 서식하는 판테라 레오레어. 아종은 서부 및 중앙 아프리카 사자 그룹에 속하며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아종 중 하나이다. 건조한 아카시아 숲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자쿠마 사자들은 놀라운 적응 행동을 발전시켰다. 그들은 주로 밤이나 새벽, 즉 기온이 더 시원할 때 사냥하며 물소와 영양 같은 대형 초식 동물을 매복하기 위해 협력적인 그룹 전술을 사용한다. 갈라진 땅을 뚫고 내리쬐는 햇살 사이로 유령처럼 움직임 하나가 휙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표범이었다.
2000년이 넘는 진화 끝에 이 종은 거의 완벽한 사냥 방식을 개발했다. 민첩한 몸, 유연한 근육, 그리고 로제트 무늬 털은 건조한 환경에서 완벽한 위장 능력을 제공한다. 이 동물은 홀로 움직이며 완전히 야행성으로 절대적인 스텔스 전략을 사용하여 발각되지 않고 먹이에 접근한다. 건기가 심해지면서 자쿠마의 모든 생명체는 마지막 남은 웅덩이에 희망을 걸고 있는 듯했다. 아프리카 덤불 코끼리에게 습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생존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자쿠마는 2002년 4,000마리 이상의 코끼리가 서식하는 풍요로운 땅이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지역 분쟁과 불안정으로 가속화된 잔혹한 밀렵의 물결이 이 개체 수를 붕괴시켰다. 2010년에 이르러서는 약 450마리만이 남았고 많은 개체가 동족이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며 얻은 심리적 상처를 안고 있었다. 2016년부터는 자쿠마 내에서는 단 한 건의 밀렵 사건도 기록되지 않았다. 2021년에는 코끼리 개체 수가 약 636마리로 늘어났다.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생태계의 건축가이기도 하다. 매일 그들은 엄청난 양의 식물을 섭취하여 숲에 길을 내고 물과 빛을 위한 통로를 만들며 다른 종들이 번성하도록 돕는다. 하지만 자연의 웅장함 뒤에는 가혹한 현실이 존재한다. 자쿠마는 한때 밀렵의 온상이었다. 공원 외곽 지역에서는 사람과 야생동물 간의 갈등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건기를 길게 만들고 있으며 수백 마리의 동물떼를 공원 경계 지역으로 내몰아 그곳에서 그들은 지역 공동체와 충돌할 위험에 처해 있다. (2010년) 아프리칸 파크스라는 비정부 보존단체가 차드 정부와 협력하여 공원 관리를 맡은 이후 이곳은 희망과 재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자쿠마의 아프리카 코끼리 개체군 회복은 효과적인 보존 노력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한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힘에서 나왔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새로운 세대를 육성하기 위해 학교, 보건소,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들이 설립되었습니다. 자쿠마에서의 모든 발걸음은 단순히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세상을 치유할 기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확신입니다. 건기는 선전포고처럼 아프리카 사막을 휩쓸었다. 그 혹독한 왕국에 두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 모습을 드러냈다. 갑옷 입은 파수꾼은 치명적인 물어뜯는 힘을 지녔고 그것은 선사시대의 유물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포효하며 민첩함, 전략 그리고 무리의 막강한 힘으로 군림했다. 나일강 악어, 늪지의 부동의 괴수, 사자, 초원의 위풍당당한 왕. 그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누구도 감히 나서지 못했다. 남아있는 것은 칼날같이 예리한 팽팽한 긴장감뿐이었다. 아프리카의 광활한 대지 곳곳에서 사자의 포효는 지배권에 대한 심오한 선언처럼 울려 퍼집니다. 지구상에서 호랑이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큰 고양이과 동물입니다. 다 자란 수사자는 몸무게가 250kg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수사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위험 있는 갈기입니다. 이것은 테스토스테론 수치, 생식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상태를 드러내는 복잡한 생물학적 상징입니다. 짙고 풍성한 갈기를 가진 수사자는 암컷에게 더 선호되며 경쟁자들로부터의 도전을 덜 받습니다. 웅장한 외모와는 달리 사자는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쉬면서 보내는데 보통 수미 시간에 달하기도 합니다. 이는 게으름의 징후가 아니라 혹독한 더위 속에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생존 전략입니다. 사냥 한 번에는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사자는 어둠 속에서 놀라운 사냥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망막 뒤쪽에 있는 타페툼 루시덤이라는 특별한 조직층은 그들의 야간 시력을 인간보다 6에서 8배 더 예민하게 만듭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사자는 시속 80km까지 전력 질주할 수 있지만 그들의 심장은 몸무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서 고속을 장시간 유지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요. 밤의 정적 속에서는 사자의 포효가 8km까지 울려 퍼질 수 있으며 이는 영토를 주장하고 무리를 불러 모으는 강력한 의사소통 수단이 됩니다. 사자의 야간 시력 또한 비범하여 인간보다 6배에서 8배 더 뛰어납니다. 이하 상상해보세요. 만약 당신이 사자의 비범한 초능력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8km까지 울려 퍼지는 포효, 시속 80km의 속도 또는 비범한 야간 시력 중 말이죠. 야생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능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선택을 공유해주세요. 20년도 더 전에 리우와 평원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사냥은 야생동물 개체군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60여 마리에 달했던 푸른 누무리는 이제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케이프 물소 개체군은 50마리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사자는 멸종 위기에 처해 있었고 광야를 홀로 떠도는 암사자 레이디 리우아만이 유일하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꾸준한 보존 노력을 통해 다시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기가 찾아오자 기온은 섭씨 30도까지 치솟았고 어린 영양대는 희귀한 웅덩이 주변에서 조심스럽게 풀을 뜯었다. 폭풍우가 닥쳐와서야 비로소 진정한 이동이 시작되었다. 4-5천 마리 이상의 푸른 늑대가 얼룩말과 700마리의 토피 영양과 함께 초원을 가득 메웠다. 이 대이동은 초원의 지배적인 포식자인 350마리의 치타를 불러 모았다. 아프리카 들개들은 은밀한 정확성으로 움직이며 눈빛과 발걸음으로 소통하며 취약한 먹이를 포위했다. 리우와 평원은 탈출이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의 미로로 변모했다. 노란 초원 곳곳에서 얼룩말은 당당하고 우아하게 활보하며 자연의 손길이 빚어낸 살아있는 걸작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짙고 뚜렷한 흑백 줄무늬가 눈에 띄는데 각 개체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독특한 무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줄무늬는 시각적으로 돋보일 뿐만 아니라 천을 낮추고 위장하며 해충을 쫓아내는 역할도 합니다. 얼룩말의 유서 깊은 여정은 매년 1100km 이상을 이어지는데 이는 야생 깊숙한 곳에 비밀스러운 길을 지나갑니다. 하지만 이 평평한 땅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얼룩말은 혼자 도망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하나의 당열된 무리처럼 움직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는 신비로운 사냥꾼의 잡기 힘든 흔적처럼 치타의 섬세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 가뭄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치타의 여정은 속도와 전략이 사냥의 예술로 조화를 이루는 정교한 진화의 생생한 증거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인 치타는 단 3초 만에 시속 영하에서 6km까지 가속할 수 있으며 최고급 스포츠카보다도 빠르다. 하지만 모든 추격전은 생사를 건 도박과도 같아서 300m를 넘지 않으며 단 몇 초 안에 승패가 결정된다. 아프리카 들개는 독특한 털 무늬를 지니고 있으며 가장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육식 동물 중 하나이다. 각 개체는 검정색, 옅은 노란색, 갈색, 흰색으로 이루어진 눈에 띄는 모자이크 무늬로 쉽게 구별된다. 아프리카 들개의 크고 둥근 귀는 멀리 있는 소리를 감지하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초원의 끊임없는 더위 속에서 천을 조절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이러한 놀라운 조화 덕분에 아프리카 들개는 무려 10%에 달하는 사냥 성공률을 이룰 수 있다. 건조한 계절의 고요한 하늘 위로 마셜 독수리는 지상 수백 미터 상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날개 길이가 2.5m가 넘는 마셜 독수리는 우아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공중을 날아오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로서
그 발톱은 사람의 팔을 부러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힘을 지녔고 공격할 때마다 비할 데 없는 정확성을 자랑합니다. 크기뿐만 아니라 사람보다 8배 더 좋다고 알려진 그 독수리의 예리한 시력은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먹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흰등 독수리의 등장은 자연의 영원한 순환이 계속됨을 알립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독수리 중 하나인 흰등 독수리는 길이가 78에서 8cm이며 날개 길이는 2.25m에 달합니다. 이들은 하늘의 수호자입니다. 흰등 독수리의 예리한 눈은 멀리서도 시체를 찾아낼 수 있으며 시체를 처리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으며 영양분을 지구로 재순환시킴으로써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표범의 은밀한 사냥, 사자들의 생존을 위한 싸움,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위대한 대이동까지 우리는 각 생명체가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야생의 교향곡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연약함을 보았지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자연이 보여주는 끈질긴 힘 또한 보았습니다. 자쿠모와 리우아에서의 회복 이야기는 단지 기적만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동하고 협력하며 자연의 균형을 존중할 때 생명이 다시 돌아올 길을 찾는다는 증거다. 회복된 숲 하나하나, 멸종 위기에서 구출된 생명체 하나하나가 이 교향곡 속 희망의 한 음표가 된다. 보존을 위한 여정은 여전히 길고 가시밭길과 시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야생 세계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함으로써 우리는 이 멋진 생물들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있으며 지구의 가장 소중한 유산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다. 야생 다큐 TV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숨쉬는 순간순간이 투쟁이고 매일 아침 떠오르는 해가 곧 승리가 되며 움직임 하나하나와 눈길 하나하나가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에서 장대한 서사시를 엮어내는 세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는 짐바브웨 황계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땅에 깊게 패인 균열들은 마치 고대의 흉터처럼 이 땅의 혹독함을 상기시킵니다. 이 햇볕에 그을린 땅 위에는 거대한 코끼리들이 살아있는 기념비처럼 드문드문 서 있습니다. 그들은 침묵하며 굳건히 서 있고 해질녘 붉은 모래 위에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집니다. 엘니뇨 폭풍은 저주처럼 휩쓸고 지나가며 맹렬한 가뭄을 가져왔고 비옥했던 땅을 먼지투성이 사막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곳의 야생 생명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취약해졌습니다. 짙붉은 모래 위에 놓인 코끼리 사체들은 마치 무심한 하늘을 향해 올려지는 침묵의 간청 같았습니다. 공기는 모래먼지 냄새로 짙게 배어 있었고 부패와 절망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기후변화가 숨통을 조여오며 푸른 초원들을 불모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바닥 없는 탐욕에 부추겨진 밀렵은 전염병처럼 창궐하고 있습니다. 환계에서는 생명이 위태로운 숨을 이어가며 인간이 원인이자 유일한 희망인 생태 위기 속에서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짐바브웨 북서부에 위치한 황계 국립공원은 이 나라에서 가장 큰 보호구역이며 약 알사 65일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야생 왕국입니다. 공원 면적의 대부분은 수백만 년 전부터 이어진 유산인 칼라하리 사막의 고대 모래층으로 덮여 있으며 모판의 숲과 가시 아카시아 덤불이 섞인 건조한 초원 경관을 이룹니다. 이 깊은 모래층은 물이 극도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하여 지표면에 물을 유지하는 것이 늘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황계의 지질학적 다양성은 비옥한 점토 지역부터 광활한 사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서식지를 만들어냈지만 이곳 생물들에게 가장 큰 도전 과제를 안겨주기도 합니다. 바로 물 부족입니다. 황계 시간을 초월한 그 땅으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맹렬한 햇볕을 피하려고 잎들이 몸을 돌리는 울창한 모판의 숲뿐만 아니라 비의 리듬에 따라 푸릇푸릇한 초록빛에서 시들고
누런빛으로 변하는 계절성 초원으로도 돋보입니다. 황계의 본질은 짧은 우기와 긴 건기가 밤낮처럼 극명하게 대비되는 아열대 방언조 기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야생에서 황계는 비범한 생물 다양성으로 명성이 높으며 100종 이상의 포유류와 거의 400종의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호구역은 아프리카 대륙에 남아있는 야생 코끼리, 개체군 중 가장 큰 규모 중 한 곳의 안식처입니다. 온순한 거인들이지만 이 코끼리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원 북동쪽 모퉁이에 위치한 주 캠핑장은 방언조 경관의 생태계 심장입니다. 이곳의 생명은 현지인들이 반이라고 부르는 60개 이상의 인공 저수지 네트워크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웅장한 코끼리, 굳건한 물소대, 활기찬 영양, 그리고 활력 넘치는 얼룩말들까지 이 모든 생명체들이 약속의 땅을 찾아온 순례자들처럼 이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들 옆에는 덤불의 그늘 아래 사자와 표범 같은 포식자들이 숨어 도사리고 있으며 이 중요한 오아시스 주변의 다채롭지만 위험으로 가득 찬 생명의 테피스트리를 엮어냅니다. 황계 북동쪽의 메마른 평원에서 누떼는 놀라운 인내력에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들은 우기 동안 큰 무리를 이루는데 이때 귀한 비가 땅을 덮은 푸릇푸릇한 새싹들을 깨웁니다. 이 큰 무리들은 장관을 이루는 광경일 뿐만 아니라 영리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울타리를 형성하는데 포식자로부터 보호해주는 자연 방어벽이며 안전이 수에 달려있는 곳입니다. 한 개체가 위험을 감지하면 경고성 콧김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가 신속한 집단 반응을 유발합니다. 수천 마리의 거친 울음소리와 땅을 내리치는 발굽소리는 끊임없는 움직임의 교향곡을 이룹니다. 위험의 징후가 감지되는 즉시 영양대 전체는 거의 동시에 움직여 일제히 달아나며 의도된 혼돈의 춤을 추듯 교묘하게 방향을 바꾼다. 이 놀라운 광경은 포식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려 단 하나의 목표물을 고르기 어렵게 만든다. 건기가 돌아와 자결하는 더위를 몰고 오면 그들은 점점 말라가는 무릉덩이로 향하는데 이는 위험으로 가득 찬 여정이다. 주로 어린 풀을 뜯어먹는 누우는 먹이 사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동시에 풀밭을 항상 짧게 깎아 다른 식물종들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자신들의 서식지를 적극적으로 형성한다. 그들의 배설물은 또한 중요한 영양분을 흙으로 되돌려 보내 그들이 의존하는 바로 그 초원을 기름지게 한다. 누떼의 발자국이 모래먼지 속으로 희미해져 갈 때 새벽 안개를 뚫고 울려 퍼지는 포효가 공간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초원의 최상위 포식자이자 무관의 제왕인 사자의 포효였다. 우람한 근육질 몸매에 강력한 턱, 그리고 밤을 꿰뚫어보는 호박색 눈을 가진 성체 수컷 사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위협적인 포식자 중 하나이다. 짙고 두꺼운 갈기는 힘과 성숙함의 상징이자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건강을 나타내는 지표일 뿐만 아니라 짝짓기 상대를 유인하고 치열한 영역 다툼에서 민감한 목 부분을 보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른 고독한 대형 고양이와 동물들과는 달리 사자는 무리라고 불리는 복잡한 사회 구조 속에서 번성하며 보통 회에서 90마리의 개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리의 핵심은 혈연 관계가 있는 암컷들과 그들의 새끼들이며 이들은 몇 마리의 지배적인 수컷으로 이루어진 동맹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사자에게 사냥 기술에 있어서 놀라운 이점을 제공합니다. 더 가볍고 민첩한 암컷들이 사냥을 주도하며 보통 소규모 그룹으로 협력합니다. 그들은 지형, 어둠, 그리고 바람을 활용하여 은밀하게 먹잇감에 접근하며 각자는 신중하게 계산된 전략 속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맡습니다. 그들 사이의 의사소통은 거의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머리 한번 끄덕임, 가벼운 꼬리 흔들림 또는
눈빛만으로도 복잡한 공격을 조율하기에 충분합니다. 사자가 사냥을 마치고 물러나 하얗게 드러난 뼈만 남겨두자 점박이 하이에나들의 기괴한 합창이 울려 퍼졌다. 그들의 울음소리는 전리품을 되찾으려는 대담한 도전이었다. 잔인한 웃음소리가 초원의 정적을 갈랐다. 점박이 하이에나는 어설픈 외모와는 달리 영리한 기회주의자로서 번성한다. 사자가 힘들게 사냥하는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렸다가 남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달려들거나 혹은 스스로 훌륭한 사냥꾼이 되기도 한다. 하이에나의 앞다리는 뒷다리보다 길고 튼튼하여 특징적인 경사진 걸음걸이를 만듭니다. 그들의 심장은 몸무게 대비 사자보다 2배나 커서 긴 거리를 고속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에너지를 공급하며 이는 추격전에서 결정적인 이점이 됩니다. 하이에나의 턱은 동물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턱 중 하나로 으스러뜨리는 듯한 깨무는 힘을 생성하며 이는 영양의 다리뼈를 부러뜨릴 만큼 충분히 강력합니다. 또한 강력한 위산 시스템 덕분에 뼈와 가죽까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통념과는 달리 하이에나는 단독 생활을 하는 동물이 아니다. 그들은 암컷이 이끄는 시족이라는 복잡한 사회 집단을 형성한다. 하이에나의 세계에서는 암컷이 절대적으로 지배한다. 이 우두머리 암컷들은 수컷보다 더 크고 사나울 뿐만 아니라 먹이 섭취와 번식에 있어서도 우선권을 가진다. 그들의 영역은 냄새 맡김과 일련의 특징적인 울음소리를 통해 철저히 방어된다. 웃음소리, 울음소리,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같은 이러한 소리들은 위치, 신원, 기분 그리고 의도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정교한 의사소통 체계를 이룬다. 잘 알려진 유비, 소리는 소리를 내는 개체의 나이와 사회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 있다. 짐바브웨 공원 및 야생동물 관리국의 상징에 새겨진 세이블 영양은 강렬한 자부심과 불굴의 상징으로 서 있습니다. 튼튼한 몸체와 윤기나는 검은 털, 그리고 2개의 나처럼 뒤로 휘어져 치솟은 뿔을 가진 그 모습은 모두를 경외하게 만듭니다. 이 뿔들은 짝짓기 싸움에서 지배력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면도칼처럼 날카로운 무기이기도 합니다. 세이블 영양이 사자, 무리 전체에 맞서 굳건히 서서 뿔을 사용하여 격렬하게 자신을 방어하고 때로는 공격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세이블 영양대가 위풍당당하게 나아갈 때 민첩한 임팔라 영양들이 나타나 크기와 성격 면에서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큰 무리를 지어 생활하며 그들은 엘로 그루밍이라 불리는 독특한 의사소통 방식을 통해 친밀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데 이를 통해 서로의 앞니로 부드럽게 기생충을 제거해줍니다. 이 행동은 털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무리 내의 강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가느다란 몸매에도 불구하고 임팔라의 점프는 10m까지 길어지고 3m까지 높이 뛸 수 있으며 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을 쉽게 피하도록 돕는 놀라운 폭발적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이 도사리는 세상에서는 가장 비범한 점프조차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포식자에게서 벗어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치타는 순수한 속도 경쟁에서 임팔라를 쉽게 능가합니다. 드넓은 초원에서 치타는 단순한 완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심, 위장 능력, 그리고 완벽한 가속에 단 한순간에 의존합니다. 치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눈가에서 주둥이까지 이어지는 눈물 자국처럼 보이는 한 쌍의 검은 줄무늬입니다. 이러한 눈물 자국은 중요한 적응이며 자연 선글라스처럼 기능하여 햇빛의 눈부심을 줄여주고 낮 사냥시 먹이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 다리, 용수철처럼 작동하는 매우 유연한 척추, 그리고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긴 꼬리 덕분에
치타는 정지 상태에서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놀라운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치타의 폐와 심장은 이러한 격렬한 추격에 필요한 산소량을 공급하기 위해 유난히 큽니다. 하지만 이런 경이로운 가속은 잠깐 동안만 지속되며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다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과는 달리 치타의 발톱은 부분적으로만 수축할 수 있으며 운동화의 스파이크처럼 작용하여 앞으로 돌진할 때 지면을 더욱 단단하게 움켜쥐게 해줍니다. 치타는 주로 홀로 사냥합니다. 그것의 시력은 경이로워서 5km 이상의 거리에서도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먹이에 접근할 때 치타는 경이로운 가속력으로 폭발적으로 달려든다. 하지만 비할 데 없는 속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힘과 지구력이 부족하다. 사냥에 이끌린 하이에나나 사자가 나타나면 치타는 종종 달아나 애써 잡은 먹이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치타의 비극이다. 먹이를 죽이는 속도는 가졌지만 그것을 지킬 힘은 없다는 것. 초원 위에서는 또 다른 사냥꾼인 레너 송골매가 치명적인 정확성을 가지고 공중을 가릅니다. 이 송골매는 시속 140km가 넘는 속도로 급강하할 수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부러진 부리인데 윗부리에는 작고 날카로운 이빨 하나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먹이의 목뼈에 정확한 일격을 가하여 즉사시킬 수 있습니다. 황계, 하늘의 또 다른 친숙한 방문객인 초원수리는 뜨거운 공기 흐름을 타고 우아하게 넓은 원을 그리며 맴돕니다. 이곳에서 번식하지는 않지만 유럽과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주인 이들은 건기 동안 꾸준히 찾아옵니다. 북쪽의 여름이 끝날 무렵 수천 마리의 초원수리가 하늘로 날아올라 특별한 대륙횡단 이주를 시작합니다. 황계의 주요 캠핑 구역은 풍부한 사체와 유기성 폐기물을 제공하여 이 종에게 완벽한 안식처로 부상합니다. 초원수리는 사체를 먹는 데 익숙하며 종종 독수리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심지어 더 작은 맹금류에게서 먹이를 빼앗기도 하는데 이러한 행동을 도벽기생이라고 한다. 사냥 전략은 높은 고도에서 선회 비행하며 놀라운 시력을 사용하여 먹이를 발견하는 것을 포함한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초원수리는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 날개를 접은 채 놀라운 속도로 하늘에서 급강하한다. 독수리의 그림자 아래 또 다른 침묵의 청소부가 나타났다. 흰등 독수리.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흔했던 독수리였지만 오늘날 그것들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날개 길이가 2.3m에 달하는 이 독수리는 죽음의 징후를 찾기 위해 풍경 위를 훑으며 쉽게 활공한다. 털이 거의 없는 머리와 목은 썩어가는 사체로부터 세균 감염 없이 먹이를 섭취하기 위한 완벽한 적응이다. 한 마리가 소용돌이 치듯 착륙하기 시작하면 수십 마리의 다른 개체들이 모든 방향에서 빠르게 모여들며 이는 그 지역의 모든 청소부 동물들에게 살아있는 신호가 됩니다. 황계 주요 캠프장에서 흰등 독수리는 없어서는 안 될 생태학적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연의 청소팀으로 부드러운 조직과 내장기관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탄저병과 광견병 같은 질병의 확산을 막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생태계의 중요한 수호자입니다. 야만노부파는 황해 국립공원의 중심부에 자리하고 있으며 14개의 인공 무릉덩이 네트워크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는 주목할 만한 지역입니다. 특히 건기에는 이 보호구역이 중요한 생태 중심지로 변모하며 생명의 비극과 승리가 매일 펼쳐지는 거대한 부대가 됩니다. 이 인공 무릉덩이 네트워크는 초원의 대형 동물들, 즉 코끼리, 물소, 그리고 수많은 영양들에게 중요한 생명줄입니다. 야만로브 강둑에서 경계심 가득한 귀와 콧구멍,
그리고 눈이 물 위로 조용히 솟아올랐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마, 강가의 위풍당당한 거인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반수생, 포유동물 중 하나인 하마는 통 같은 거대한 몸집으로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크기로는 코끼리와 흰콧불소 다음으로 큽니다.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하마는 짧고 통통한 다리로 강바닥을 밀어내며 물속에서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이는 물 아래에서 번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생체 설계의 경이로움입니다. 하마의 눈, 귀, 콧구멍은 머리 꼭대기에 높이 위치해 있어 몸의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더위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몸을 숨긴 채로도 쉽게 보고 듣고 숨 쉴 수 있습니다. 낮에는 하마가 아프리카의 맹렬한 더위를 피해 물속에 몸을 담급니다. 그들의 두껍고 털이 거의 없는 피부는 매우 민감하여 탈수되기 쉽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하마는 빗담이라 불리는 붉은색 기름을 분비하는데 이는 항균 및 자외선 차단 특성을 지닌 천연 물질입니다. 말하자면 하마 자신만의 독특한 선크림인 셈이죠. 밤마다 기온이 떨어지면 하마는 안전한 물에서 벗어나 육지 깊숙이 수 킬로미터를 걸어 들어가 풀을 뜯어 먹으며 매일 밤 30에서 40kg의 풀을 섭취합니다. 이들의 삶은 무리라고 불리는 사회 집단에 엮여 있습니다. 한 마리의 우세한 수컷이 리더 역할을 맡아 물과 짝짓기, 접근권을 지휘합니다. 긴장이 고조되면 하마는 거대한 턱을 180도 각도로 벌려 위협적인 엄니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측 불가능한 성격과 강한 영역 본능은 하마를 아프리카에서 가장 무서운 생명체 중 하나로 만듭니다. 야만 로브의 광활한 땅에서는 하마와 수역을 공유하는 무시무시한 포식자가 있는데 바로 나일강 악어이다. 두 종은 서로의 경계에 대한 본능적인 이해, 즉 깨지기 쉬운 휴전협정을 맺고 있는 것 같았다. 나일강 악어는 수천만 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은 살아있는 화석, 즉 고대 생물이다. 평균 4에서 5m 길이에 달하는 이들은 현존하는 가장 큰 파충류 중 하나로 손꼽힌다. 갑옷처럼 단단한 피부, 날카로운 눈, 그리고 머리 꼭대기 가까이에 위치한 콧구멍은 매복 기술에 완벽하게 적응된 생물체를 만들어냅니다. 악어는 흙탕물 속에 미동도 없이 누워 풍경에 완벽하게 녹아듭니다. 아주 작은 물결조차도 즉각적인 반응을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22,000뉴턴을 초과하는 악력으로 악어는 소리 없이 먹잇감을 처리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씹지 않고 대신 데스롤이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회전 움직임을 사용하여 먹잇감을 한 입 크기로 찢어 발깁니다. 그 무시무시한 턱 뒤에는 경이로운 모성애가 숨겨져 있습니다. 새끼들이 알 속에서 울기 시작하면 어미 악어는 조심스럽게 새끼들을 파내어 작은 생명체 하나하나를 턱에 물고 더 얕고 안전한 물가로 데려가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합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버첼 얼룩말 무리가 물가 쪽으로 우아하게 움직였는데 각 개체는 저마다 검고 흰 줄무늬의 독특한 그림 같았습니다. 그들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작은 무리는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 몇 마리의 암컷,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로 구성된 하렘을 형성했습니다. 구성원들 간의 유대감은 서로 털을 다듬어주는 의식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줄무늬의 진정한 목적이 위장, 포식자의 눈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 천조절, 아니면 채채파리를 쫓아내는 것인지에 대해 여전히 논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것의 조합일 것입니다. 눈을 현혹시키는 대절 효과는 돌진하는 포식자가 혼비백산하여 달아나는 무리 속에서 개별 개체를 구별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여겨집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얼룩말 무리들은 신선한 풀밭을 찾아 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들의 취약성은 사자, 하이에나,
아프리카 들가이 같은 포식자들이 침묵 속에 기다리고 있는 공동 급수원에 접근할 때마다 더욱 뚜렷해집니다. 먼지 속에서 케이프 물소떼가 나타났는데 조심스럽고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강철 주먹 같았다. 귀여문 죽음이라는 별명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다. 뿌리 부분에서 합쳐져 바위처럼 단단한 헉을 형성한 구부러진 뿔은 위협적인 무기일 뿐만 아니라 힘의 상징이기도 하다. 야만들로브 판에서는 1000마리가 넘는 수의 케이프 물소떼가 모여들었다. 새끼들과 암컷들은 무리 중앙에 피난처를 찾고 성체 수컷들의 위협적인 원형 대형에 둘러싸여 거의 뚫을 수 없는 살아있는 요새를 이룬다. 이들은 뛰어난 기억력과 복수심으로 유명한데 무리 구성원에게 해를 끼친 포식자를 다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 자신들을 공격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추적하기도 한다. 들소 무리가 지평선 너머로 물러나자 가장 큰 육상 포유류의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 코끼리 말이죠. 그들은 의도적인 우아함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위풍당당한 존재감은 초원 전체를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코끼리의 힘은 단순히 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능, 비범한 기억력, 그리고 깊은 가족 유대감에 있습니다. 넓은 귀는 규칙적인 리듬으로 펄럭이는데 이는 소리를 듣는 것 외에도 빽빽한 혈관망을 따라 흐르는 피를 공기로 식혀 몸을 시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실상 길게 늘어난 앞니인 상아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라며 물을 파고 나무 껍질을 벗기며 자기 방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바로 이 상아들 때문에 코끼리는 잔인한 밀렵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코끼리의 가장 비범한 특징은 바로 코인데 4000개가 넘는 개별 근육으로 이루어진 생체공학의 경이로운 기관으로 나무 한 그루를 뿌리째 뽑을 만큼 강력하고 잎사귀 하나를 집을 만큼 정교하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사회 구조는 가장 나이가 많고 경험이 풍부한 암컷이 이끄는 모계 시스템을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물을 찾아 어디로 이동할지부터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지까지 모든 중요한 결정은 무리 대장 암컷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안내됩니다. 그녀는 생존 지식의 살아있는 저장소로서 다음 세대에 그 지식을 전수합니다. 코끼리는 경이로운 장기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수년 전의 수원지 위치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메마른 땅 한가운데에서 앙골라 기린의 길게 솟은 목이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 위로 고요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5.5m에 달하는 키와 길고 유연한 혀로 기린은 가시 아카시아 나무 꼭대기에 여린 새싹에 쉽게 닿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종도 쉽게 경쟁할 수 없는 먹이원이죠. 뇌로 피를 공급하기 위해 기린의 심장은 극도로 강력하게 박동해야 하며 물을 마시기 위해 몸을 숙일 때 목정맥의 복잡한 판막 시스템이 피가 역류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바로 이때가 가장 취약한 순간인데 어색하게 앞다리를 벌려야 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게 되고 공격에 빠르게 반응하기 어려워집니다. 건기가 찾아오면 그들은 자신들의 유랑 영토를 확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린은 동물 왕국에서 잠을 가장 적게 자는 종 중 하나로 보통 서서 잠을 자고 정말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눕습니다. 2024년 현재 앙골라 기린 개체군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짐바브웨에서는 밀렵과 서식지 파괴로 인해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희귀하고 잡기 어려운 동물 중 하나인 검은 콧불소는 시력이 좋지 않지만 극도로 예민한 후각과 청각으로 이를 보완합니다. 위협을 받으면 시속 50km까지 돌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맹렬한 반응은 그들에게 덤불 속의 매복 포식자
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움켜쥘 수 있는 그들의 위십술은 잎과 가지를 훑어내기에 완벽한 도구이며, 이는 풀을 먹는 친척인 흰 콧불소와 그들을 구별합니다. 시나마텔라에서는 검은 콧불소들이 천을 조절하고 기생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의식인 진흙 목욕을 자주 합니다. 진흙이 마르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갑옷처럼 굳어집니다. 콧불소들의 수명은 상당히 길지만 번식 주기가 느려 개체군 회복이 더디게 이루어집니다. 한편 근거 없는 믿음에 의해 조장되는 뿔 밀렵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종의 생존은 오직 끊임없는 보존 노력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시나마텔라의 깎아지른 절벽을 따라 작고 민첩한 검은 그림자가 좁은 틈새를 날아오르듯 지나갑니다. 바로 탁월한 등반가 클립스프링어 영향입니다. 아담한 몸집으로 클립스프링어는 민첩성과 균형 감각의 대가입니다. 두껍고 속이 빈 그들의 털은 완벽한 위장 능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충격에 대비한 쿠션 역할도 합니다. 작고 둥근 발굽은 놀라운 탄력성으로 마치 발레리나처럼 가파른 경사면에 단단히 달라붙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은 발굽 끝으로 이동하는데, 이는 접촉 면적을 최소화하고 접지력을 최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독특한 적응 방식입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순간은 어둠 속에서 나타난 침묵의 포식자 표범에 의해 빠르게 깨졌다. 표범은 고독한 삶을 산다. 이들은 밤에 사냥하며 자신의 존재를 교묘하게 감춘다. 그들의 시력은 인간보다 7배 뛰어나 심지어 어둠 속에서도 놀라운 정확성으로 사냥할 수 있게 해준다. 날렵하면서도 강인한 얼룩무늬의 털은 뛰어난 위장술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망토와도 같습니다. 표범을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비범한 힘과 전리품을 지키려는 결단력입니다. 먹이를 제압한 직후 표범은 때로는 자기 몸보다 더 무거운 사체를 목과 턱의 힘을 이용해 사자와 하이에나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나무까지 위로 끌어올립니다. 이러한 놀라운 적응력은 다른 큰 포식자들이 생존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표범의 그림자가 희미해지자 대조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일사불란하고 흔들림 없는 목적의식으로 움직이는 아프리카 들가의 한 무리였다. 그들은 단독 사냥꾼이 아니었다. 그 대신 그들은 속도, 전략,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회적 유대 덕분에 강점을 발휘했다. 전형적인 아프리카 들가의 무리는 6마리에서 5마리 이상으로 구성되며 지배적인 한 쌍의 개체가 이끌어 나갑니다. 가느다란 몸통, 긴 팔다리, 탄탄한 근육은 그들이 시속 72km에 달하는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고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거리를 유지하게 합니다. 이들의 사냥 성공률은 놀랍게도 80%에 달하며 이는 사자의 2배에 달합니다. 이들은 무지막지한 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울음소리와 미묘한 몸짓으로 서로 소통하며 거의 완벽에 가까운 협력 전략을 구사합니다. 사냥을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활발한 사회적 의식을 치르며 유대감을 강화하고 때로는 재채기를 통해 투표를 하여 이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성공적으로 사냥을 마칠 때마다 흥미로운 의식이 치러지는데, 무리에서 가장 어리고 늙고 다친 구성원들이 제일 먼저 먹이를 먹는 것이다. 이는 자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계 질서의 놀라운 역전이다. 이러한 행동은 높은 수준의 사회적 협력을 보여주며 무리 전체의 생존을 보장한다. 생명, 멸종, 그리고 생존에 대한 이야기는 긴급한 행동 촉구이며 지구를 공유하는 수많은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단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짐바브웨 흰콧불소의 회복은 흔들리지 않는 헌신으로 추진된 보존 캠페인의 증거입니다. 국제동물복지기금과 짐바브웨 국립공원관리청의 지원을 받은 장기간의 노력은 드론 감시와 같은 첨단 기술을 삼림 감시원들의 현지 지식과 결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삼림 감시원들은 야생의 조용한 수호자로서 매일 순찰하며 무장한 밀렵꾼들과 자신들이 보호하려는 동물들로부터 오는 위험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보존의 책임은 단지 삼림 감시원들만의 노력을 훨씬 넘어섭니다. 각 방문객 그리고 각 지역 주민 모두 책임감 있는 관광과 지역사회 이니셔티브를 지원함으로써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생태관광 투어 운영사를 선택하고 지역 수공예품을 구매함으로써 방문객들은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야생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보장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야생동물을 보호할 동기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황계에 방문한 적이 있거나 언젠가 이곳에 오기를 꿈꾼다면 아래 댓글 섹션에 당신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자연 세계에 대한 인식과 사랑을 전파하는 소중한 등대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야생적인 곳으로 떠나는 다음 여정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를 누르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벨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당신은 또한 야생 세렝게티 또는 크루거 자유롭고 야생적인 과 같은 흥미로운 시리즈를 통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고대 아프리카 대지 위 붉은 흙먼지가 노을을 물들이고 비온 뒤 축축한 흙내음이 공기 중에 실려오는 그곳에서 고요한 그림자들이 대지 위를 조용히 걸으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강변 무대 위에서는 아프리카의 가장 상징적인 5 생명체, 즉 빅5라 불리는 사자, 표범, 코끼리, 거불소, 그리고 케이프 물소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며 위대한 생존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각각의 종은 살아있는 전설이자 힘과 야생의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 명칭은 단순히 그들의 압도적인 크기 때문만이 아니라 옛 사냥꾼들이 이들을 추적하며 맞닥뜨려야 했던 위험과 어려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아프리카 불굴의 정신의 화신입니다. 아프리카의 혹독한 햇살 아래 키 크고 우아한 모습이 간간히 나타났다. 그것은 가장 인상적이고 위험 있는 물새 중 하나인 안장황새였다. 키는 1.5m까지 자랄 수 있고 날개폭은 2.7m가 넘는 이 대륙에서 가장 큰 황새이다. 하지만 그 크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부리 때문에 그 이름을 얻게 되었다. 길고 곧은 부리는 선명한 빨간색과 검은색을 띠고 있으며 노란색 띠로 나뉘어져 있고 특히 부리 밑동에 있는 독특한 노란색 방패 모양이 작은 말 안장처럼 보인다. 바로 이 독특한 특징이 그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말라말라 초원의 활기찬 삶 속에서 평원 얼룩말은 가장 복잡하고 매혹적인 생물 중 하나입니다. 각 개체는 고유한 줄무늬 패턴을 가지고 있으며 마치 사람의 지문처럼 완전히 똑같은 얼룩말은 2마리도 없습니다. 이 흑백 패턴은 단순히 자연의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집단 위장술이자 정교한 천 조절 시스템이며 심지어 흡혈 곤충을 막는 메커니즘일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검은 줄무늬열 흡수와 흰 줄무늬열 반사 사이에 작은 대류 기류가 형성되어 피부에 냉각 효과를 만들어낸다고 주장합니다. 게다가 최근 연구에 따르면 얼룩말의 줄무늬는 쇠파리와 같은 파리들이 숙주를 찾는 데 사용하는 편광을 방해하여 얼룩말 위에 착륙하기 더 어렵게 만든다고 합니다. 얼룩말은 복잡한 사회 구조를 가진 무리를 지어 살며 보통 우두머리 수컷 한 마리가 암컷 몇 마리와 그들의 새끼로 이루어진 작은 하렘을 이끌고 있습니다. 말라말라 북동부 지역에서 캄불라 사자 무리는 가장 큰 무리 중 하나로 흔히 물소와
얼룩말 같은 위협적인 먹잇감을 사냥합니다. 불타는 듯한 주황색 노을 아래 얼룩말떼가 조심스럽게 무릉덩이로 다가갈 때 암사자 6마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은 키 큰 풀 속에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적은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각 암사자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날개, 가되어 먹잇감을 중앙으로 몰아붙일 것이고, 다른 더 강한 암사자들은 이 되어 결정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해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포효 소리가 공기를 갈랐습니다. 얼룩말떼는 공포에 질려 흩어졌고 흙먼지가 자욱하게 날렸습니다. 혼란스러운 도주 속에서 아직 어리고 연약한 망가지 한 마리가 어미에게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어미는 필사적으로 돌아오려 애썼고 절망적으로 새끼를 불렀지만 공포에 질린 얼룩말떼의 물결이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불과 몇 초 만에 젊고 활기 넘치는 수사자가 뒤를 쫓아왔습니다. 피처럼 붉은 노을 아래 갓 시작된 삶의 순환은 서둘러 막을 내렸습니다. 말라말레 어둠이 깔리면 기묘하고 거의 초현실적인 생명체가 땅속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드바크였습니다. 통통한 몸매에 캥거루처럼 두꺼운 꼬리, 토끼처럼 긴 귀, 그리고 돼지 같은 길쭉한 주둥이를 가진 아드바크는 마치 상상의 산물, 여러 동물들의 무작위적인 조합처럼 보였습니다. 그것은 고대 포유류 혈통인 관치목의 마지막 남은 구성원으로 진정한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흰개미와 개미를 사냥하도록 완벽하게 진화한 생체 기계입니다. 작은 삽과 같은 발톱으로 콘크리트처럼 단단한 흰개미집을 단 몇 분 만에 찢어 발길 수 있습니다. 30cm 길이의 끈적하고 유연한 혀로 매일 밤 안넛 마리의 곤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드바크가 파는 깊은 굴은 자기 자신만의 은신처일 뿐만 아니라 미어캣, 고슴도치부터 뱀과 올빼미에 이르기까지 수십 종의 다른 동물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여 지하 세계의 필수 건축가이자 이름 없는 생태계 엔지니어로 만듭니다. 다음 날에 눈부신 햇살 아래 홍매돼지 한 가족이 나타났습니다. 다소 우스꽝스러운 외모 뒤에는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진화한 몸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짧지만 극도로 강한 다리는 필요할 때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릴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위로 굽은 상아 한 쌍은 뿌리를 파헤치는 데 사용될 뿐만 아니라 적에 대항하는 무서운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암컷 치타 한 마리가 20분 넘게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몸은 압축된 스프링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길고 강력한 몸은 공기역학의 걸작이었고 그것을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육상 동물로 만들었습니다. 극도로 유연한 척추, 큰 콧구멍, 비정상적으로 큰 심장과 폐, 이 모든 것이 폭발적인 속도를 위해 최적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시무시한 속도는 몸이 과열되고 탈진하기 전에 짧은 20초 동안만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를 떠나 텍사스의 야생화 밭으로 가보죠. 강렬한 주황색에 검은색 테두리가 있고 흰 점들이 찍힌 한 쌍의 날개가 공중을 가볍게 떠다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왕나비입니다. 이 연약해 보이는 아름다움은 사실 완벽한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이 화려한 색깔들은 경고색이라고 불리는 현상으로 나는 맛이 없어요 라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애벌레 시절에는 이들은 유액초 잎만 먹는데 이 식물은 카르데놀라이드라는 심장 독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독소는 몸속에 축적되어 감히 맛보려 하는 어떤 포식자에게든 극심한 구토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이 나비를 정말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놀라운 이동입니다. 매년 수백만 마리의 제왕나비가 합 5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나는데 이는 곤충 세계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이동 중 하나입니다. 이 여정은 캐나다와 미국 북부에서 시작하여 멕시코 중부의 오야멜 숲을 향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어떤 나비도 이 여정을 2번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이동하는 메우드셀라 세대라고 불리는 나비는 최대 8개월까지 살 수 있으며
다른 세대보다 훨씬 더 오래 삽니다. 그곳에서 번식하고 죽습니다. 다음 세대는 멕시코에 가본 적이 없는 나비들도 정확히 어디로 날아가야 할지 압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유전적 지도를, 즉 지구의 자기장과 태양의 위치를 사용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복합적인 생물학적 나침반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들은 더듬이 안에 시간시계를 사용하여 하늘에서의 태양 움직임을 보정하고 흐린 날에는 자기 나침반을 결합하여 방향을 잡습니다. 각 세대는 단 몇 주만 살지만 3, 4세대에 걸쳐서야 캐나다로 돌아가는 전체 여정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인도 컬라도 숲의 나무십 사이로 첫 햇살이 비칠 때 고요하고 위험 있는 생명체가 나타난다. 이는 인도 공작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들 중 하나이다. 수컷의 화려하고 긴 꼬리 깃털은 사실은 덮깃털인데 부채꼴 모양의 거대한 스크린처럼 펼쳐질 수 있으며 수백 개의 아름다운 눈 모양 무늬로 뒤덮여 있다. 각각의 눈은 색소가 아닌 케라틴 밑의 구조로 이루어진 정교한 빛 반사 메커니즘이다. 이 작은 광결정들은 정교한 격자 구조로 배열되어 있어 특정 파장의 빛을 반사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변하는 무지개 빛깔 효과를 만들어낸다. 화려한 수컷 공작과는 대조적으로 암컷 공작은 칙칙한 회갈색 깃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땅에 알을 품을 때 완벽한 위장 역할을 합니다. 번식기 동안 수컷들은 자연계에서 가장 장관을 이루는 구의 의식 중 하나를 선보입니다. 수컷은 거대한 꼬리 깃털을 활짝 펼치고 흔들며 인간이 들을 수 없는 저주파음이지만 암컷은 감지할 수 있는 매혹적인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수컷은 깃털의 대칭성과 완벽함을 과시합니다. 암컷 공작은 면밀히 관찰하며 가장 완벽하고 건강하며 가장 많은 눈, 무늬를 가진 수컷만이 짝짓기 기회를 얻습니다. 이것은 성 선택의 고전적인 예시입니다. 하지만 아름다움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 공작을 호랑이나 표범 같은 포식자들에게 쉬운 먹이로 만듭니다. 하지만 공작은 강력한 다리를 가지고 있어 심스미루키 킬리메초의 속도로 달릴 수 있으며 공격받을 때는 갑자기 높은 나뭇가지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중국 서부의 울창한 대나무 숲 위로 해가 막 솟아오르자 나무십 사이로 노란 섬광이 번뜩였다. 그것은 황금권기였다. 왕관처럼 긴 노란 볕과 빨강, 노랑, 파랑의 화려한 깃털을 가진 이 새는 정말이지 야생의 황제 같은 위용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과시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도구이자 짝을 유혹하여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의 무기였으며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는 이유이기도 했다. 화려한 수컷과는 대조적으로 암컷은 얼룩덜룩한 갈색을 띄어 마른 나무십 속에 쉽게 몸을 숨기고 알을 품으며 포식자들의 눈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합니다. 봄이 되면 숲은 구의 의식을 위한 무대가 됩니다. 수컷은 날개를 펼치고 황금빛 벼슬 세운 채 암컷 주위를 느리면서도 자랑스럽게 움직이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냅니다. 이러한 과시 행동에는 얼굴 양쪽에 주황색과 검은색, 망토를 부풀려 몸 전체를 거의 가리고 단 한쪽에 빛나는 눈만 드러내며 최면을 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표범이나 매로부터 위험을 감지하면 황금꿩은 즉시 놀라운 속도로 빽빽한 덤불 속을 헤치며 달아납니다. 유럽의 고요한 습지에 해가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 속에 둥근 눈을 가진 작은 생물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흙의 칙칙한 갈색을 띠지 않고 점차 신비롭고 찬란한 푸른색으로 뒤덮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독특하고 빠른 색 변화를 보이는 개구리 중 하나인 무어 개구리입니다. 이 아름다움은 약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덧없는 것으로 오직 수컷색에서만 나타나며 유일한 목적은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푸른색은 강렬한 시각적 신호 역할을 하여 암컷이 탁한 물속에서 짝짓기를 할 더 건강한 수컷을 알아보도록 돕습니다. 그 후 짝짓기 시즌이 끝나면 그들은 점차 푸른색을 잃고 원래의 회갈색으로 돌아갑니다. 겨울이 오면 무어 개구리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완전히 얼어붙는 것입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몸의 활동이 멈추고 심장 박동은 거의 0에 가까워지며 폐는 숨을 멈춥니다. 얼음 결정이 세포를 파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는 다량의 포도당을 생산하는데 이는 천연 부동액 역할을 하여 중요한 장기를 보호합니다. 동시에 혈액 속의 특별한 단백질은 얼음 형성을 조절하여 얼음이 세포 내부가 아닌 체내 공간에서만 형성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봄이 오면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음이 녹고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하며 삶으로 돌아옵니다. 높은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어 개구리는 여전히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으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북극해의 얼어붙은 바다에서 신비로운 우윳빛 흰색 생명체가 유영합니다. 몸은 순백색으로 짙푸른 바다에서는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얼음과 눈 속에서는 완벽하게 조화됩니다. 이것은 가장 매혹적인 고래종 중 하나이며 바다의 카나리아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벨루가 고래입니다. 순백색의 피부는 떠다니는 빙산 사이에서 위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 북극곰과 범고래 같은 천연 포식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하지만 갓 태어난 벨루가 새끼는 회색이며 완전히 흰색으로 바뀌는데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벨루가에게는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이 있는데 목뼈가 유착되지 않아 머리를 좌우로 돌리고 끄덕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고래목 동물들에게는 드문 능력입니다. 깊고 푸른 바닷속에서 한 생명체가 조용히 떠다닌다. 뼈도 심장도 뇌도 없는 그것은 웡년 넘게 존재해왔다. 그것의 긴 촉수들은 부드럽게 흔들리고 부드럽고 반투명한 몸은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난다. 이것이 바로 공룡보다도 오래된 바다의 유령들, 해파리이다. 그들의 오랜 생존의 비밀은 단순함에 있다. 복잡한 뇌가 없기에 해파리는 그저 존재할 뿐이며 기본적인 신경망을 통해 자극에 반응한다. 일부 해파리종, 예를 들어 빛해파리 같은 종류는 생물 발광 능력을 가지고 있어 먹이를 유인하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신비로운 빛의 향연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어떤 종들은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의 촉수에는 자포라고 불리는 수천 개의 침세포가 들어있는데 이 세포들은 자극을 받으면 독이 든 작은 가시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리토프시스 도우르니 같은 일부 해파리종은 생물학적으로 불멸의 존재로 여겨집니다. 상처를 입거나 혹독한 환경에 직면하면 이들은 탈분화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생활사를 역전시켜 폴립 단계로 되돌아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이들에게 무한히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데 이는 과학자들이 인간의 재생의학에 응용할 희망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공작새의 화려함에 필적할 만한 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학의 구의 춤일 것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수천 마리의 홍학이 모여들어 장관을 이루는 동시 공연을 펼칩니다. 그들은 긴 다리를 높이 뻗고 하늘을 향해 목을 치켜쓰며 복잡하면서도 일사불란한 리듬에 맞춰 움직입니다. 가장 강렬하고 인상적인 춤을 추는 수컷이 암컷에게 선택받게 됩니다. 화려한 외모와는 달리 홍학은 가장 혹독한 환경을 택해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다른 종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염분과 알칼리성이 높은 호수에서 말이죠. 이들은 다리에 특별히 두꺼운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부리에는 독특한 물 필터 시스템이 있어 짠물을 마시고 소금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독특하게 구분 부리는 정교한 필터 역할을 합니다. 물과 진흙을 빨아들인 다음 혀를 이용해 작은 여과판을 통해 물을 밖으로 밀어내며 조류와 작은 갑각류를 걸러냅니다. 이들의 특징적인 분홍색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먹는 조류와 갑각류에 함유된 카로티노이드 색소에서 비롯됩니다. 홍학의 색깔이 더 진한 분홍색일수록 더 건강하고 먹이를 잘 찾는다는 증거이며 이는 짝짓기 상대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마다 가스카르 숲의 해가 질 때 기이한 생명체 하나가 나뭇가지 위를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것의 크고 둥근 눈은 독립적으로 360도 회전하며 고개를 돌릴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관찰합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점은 거의 즉각적으로 색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표범 카멜레온입니다. 흔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카멜레온은 환경에 섞여 들어가기 위해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의 몸에 있는 각각의 색깔은 언어이며 소통하고 감정을 표현하며 천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편안할 때는 몸이 옅은 녹색으로 변합니다. 하지만 라이벌을 만나거나 짝짓기 시즌에는 빨강, 주황, 노랑의 화려한 색깔로 폭발적으로 변합니다. 그 비밀은 피부 아래에 있는 특별한 색소 세포층에 있습니다. 이 층에는 거리를 바꿀 수 있는 나노 결정체가 들어있어 그 결과 다른 파장의 빛을 반사하게 됩니다. 카멜레온이 자극을 받으면 이 결정체들이 들어있는 피부층을 느슨하게 하거나 단단하게 조절하여 빛을 반사하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카멜레온은 또한 소리 없는 사냥꾼이기도 한데 몸길이의 2배가 넘는 긴 혀를 사용하여 초당 5m의 속도로 발사하여 먹이를 단숨에 잡습니다. 열대우림의 울창한 나무십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 때 한 신비로운 생물이 나뭇가지 위를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움직입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리본처럼 우아하게 이동합니다. 바로 초록색 살모사입니다. 가는 몸통과 날카로운 눈, 그리고 잎사귀 사이에서 완벽하게 위장하는 능력으로 이 살모사는 은폐의 명인입니다. 이들은 매복 전략을 사용하여 먹잇감이 지나가기를 끈기 있게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한 번의 물림을 가합니다. 독을 가진 종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물어 독을 주입한 뒤 놓아주고 독은 서서히 희생자를 마비시킵니다. 살모사라는 이름은 눈과 콧구멍 사이에 위치한 열 감지 기관, 즉 피트 기관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기관 덕분에 살모사는 따뜻한 피를 가진 먹잇감의 적외선 복사를 볼 수 있고 이는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사냥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알을 낳는 다른 많은 뱀들과는 달리 대부분의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알을 품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한 적응 전략입니다. 머나먼 북쪽 얼음의 섬 아이슬란드에서 한 웅장한 생명체가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다른 말들처럼 키가 크지는 않지만 그들은 바이킹의 유산을 품은 위대한 생존자들입니다.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순수하고 오래된 말 품종 중 하나인 아이슬란드 말입니다. 그들은 북유럽의 혹독한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돕는 낮고 튼튼한 몸과 두꺼운 이중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말의 명성을 높인 것은 그들의 독특한 걸음걸이입니다. 기본적인 3가지 걸음걸이 걷기, 속보, 구보 외에도 그들은 5가지 걸음걸이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2가지는 그들의 고유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트웰트라는 걸음걸이는 매우 부드러운 4박자 걸음걸이로 기수가 튀어오르지 않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플라잉 페이스라는 걸음걸이는 희귀한 측대보로 시속 킬로미터까지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1000년보다 더 오래전에 바이킹들이 이들을 아이슬란드로 데려왔습니다. 서기 982년에 아이슬란드 의회는 말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이는 1000년 이상 동안 이 품종의 절대적인 순수성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차이나 열대우림의 짙푸른 나무숲 사이로 특별한 생명체가 소리 없이 움직인다. 그 얼굴은 화려한 색깔로 장식되어 있으며 주황빛 붉은색 다리가 눈에 띈다. 이것이 바로 붉은 정강이 두크인데 그 화려한 아름다움 때문에 영장류의 여왕으로 불린다. 그 몸 전체는 노란 얼굴, 흰 수염, 회색 몸통, 붉은 갈색 다리, 그리고 흰 꼬리라는 5가지 색깔의 조합이다. 나무 위에서 사는 영장류로서 그들은 거의 땅에 발을 디디지 않으며 거의 평생을 높은 곳에서 보내며 놀라운 우아함으로 길고 튼튼한 팔을 사용하여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건너뛴다. 그들의 위는 많은 양의 나무잎을 소화하도록 특별히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영장류에게는 소화하기 어려운 식단이다. 야, 이제 칼라하리 사막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곳에서는 생존이 끊임없는 경계를 요구합니다. 누에게 있어 생존은 무리 전체의 힘에 달려 있습니다. 야생의 세계에서는 고독한 존재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암수 모두 뿔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다른 영양종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강인한 외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우 온순하며 갈등을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리가 포식자의 주의를 끌면 그들의 반응은 즉시 극도로 빨라집니다. 그들은 원형 대형을 이루며 움직이는데 이는 가장 약한 개체들을 중앙에 두어 보호하는 전술입니다. 그들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날카로운 뿔 한 쌍입니다. 뿔이 첫 번째 방어선이라면 거대한 다리에서 나오는 강력한 발차기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자기 방어 외에도 누우는 얼룩말과 예상치 못했지만 효과적인 동맹을 맺어 함께 경계하는 파수꾼 역할을 합니다. 표범이 나타나면 얼룩말은 보통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얼룩말과 함께 다니면 누우는 가장 좋은 방목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보통 영양분이 적은 풀을 먹고 누에게 더 맛있는 어린 풀을 남겨주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면 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경계해야 한다. 대부분의 포식자들은 밤에 활동한다. 누 때는 엄격한 경계 근무를 선다. 몇몇 개체들이 경계 임무를 맡고 다른 구성원들은 안심하고 쉴 수 있다. 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완벽한 협력의 예시이다. 광활한 초원에서 아프리카 흰등 독수리는 이 영양대를 조용히 뒤따르며 한 개체가 쓰러지는 순간을 끈기 있게 기다리죠. 흰등 독수리는 칼라하리 하늘의 지배자처럼 군림하죠. 2미터가 넘는 날개 폭을 가진 거대한 생명체죠. 하지만 사실 이들은 타고난 사냥꾼이 아닙니다. 이들은 가장 적은 노력이 필요한 길을 택하죠. 주로 썩은 고기를 먹으며 살아가는 방식으로요. 영양 한 마리가 죽으면 독수리 떼가 즉시 달려든다. 그들은 날카로운 부리로 자신들의 만찬을 시작한다. 부리 구조가 단단한 조직을 찢는데 완전히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드럽고 영양분이 풍부한 부분만 먹을 수 있다. 들소영양처럼 흰등 독수리 역시 단결의 힘을 믿는다. 한 마리가 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상공을 맴돌아 나머지 무리에게 암묵적인 신호를 보낸다. 때때로 부정적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독수리들은 실제로 청결과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사체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그들은 탄저병과 같은 위험한 박테리아의 확산을 막는다. 한편 지상에서는 부드러운 털과 날카로운 눈을 가진 미어캣들이 능숙하게 지하 터널망을 건설하고 있었다. 평균 무게가 약 700g에 불과한 미어캣에게 자연은 지배자가 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각 구성원이 각자의 역할을 맡는 극도로 구조화된 사회 조직을 발달시켰다. 진화는 그들에게 아주 효율적인 도구를 선사했습니다. 바로
후퇴할 수 없는 날카로운 발톱이었죠. 바로 그 발톱들이 사막 모래 아래에서 능숙한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해준 결정적인 열쇠였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고 두꺼운 모래층을 파고들어 튼튼한 굴을 만들어 무리 전체를 공격과 타는 듯한 더위로부터 보호합니다. 폭력이 통하지 않을 때 미어캣은 정교한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매일 경계를 서는 미어캣 한 마리가 가장 높은 언덕 꼭대기에 서서 적시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것의 특징적인 경고 울음소리는 모든 구성원에게 재빨리 숨을 곳을 찾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위험은 위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불시에 습격당했을 때 그들은 최후의 방어 수단을 씁니다. 몸을 똑바로 세우고 등을 둥글게 말고 꼬리털을 곤두세워 몸집을 더 커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무리 전체가 함께 그렇게 하면 그 효과는 포식자가 다시 한번 고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위험이 지나가고 나면 녀석들은 먹이를 찾는 데 집중합니다. 녀석들은 사실 육식동물로 주로 곤충에 의존하며 식단의 80%를 차지합니다. 날카로운 발톱 또한 효과적인 사냥 도구입니다. 미어캣의 놀라운 적응력은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녀석들은 한 방울의 물도 마시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곤충과 애벌레에서 얻는 수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미어캣은 쉽게 살아남을 수 있지만 다른 많은 종들에게는 물이 생명의 상징입니다. 적응의 또 다른 예는 아프리카 멧돼지입니다. 커다란 머리, 다부진 몸, 그리고 사마귀 같은 두꺼운 피부 조각으로 뒤덮인 얼굴을 가진 이들은 가장 매력적인 동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기이한 외모가 놀라운 생존 능력을 떨어뜨리지는 않습니다. 멧돼지는 발톱 대신 크고 날카로운 엄니 두 쌍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먹이를 찾아 파헤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방어 도구이기도 합니다. 얼굴에 있는 사마귀 같은 혹들은 사실은 두꺼운 피부 주름으로 대결 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생겨나는 습지는 멧돼지들에게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긴 하루를 보낸 뒤 시원한 진흙 웅덩이는 더위를 식혀주는 것은 물론 기생충을 없애기 위한 필수적인 진흙 목욕의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하지만 50에서 100kg에 달하는 몸무게를 가진 이들에게 진흙 속에 게으르게 누워있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들은 치타, 사자, 하이에나, 자칼 같은 포식자들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겉모습은 투박해 보이지만 멧돼지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으며 시속 50마일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도로 발달한 후각에 의존하여 포식자를 감지하고 먹이를 찾습니다. 길고 날카로운 두 개의 엄니는 적을 물러나게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박치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암컷은 새끼를 보호할 때 더 사나워집니다. 위험에 직면하지 않을 때 멧돼지는 시원한 흙굴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이들은 주로 다른 종들이 남긴 버려진 굴을 차지합니다. 굴로 들어갈 때 이들은 항상 뒷걸음질로 들어가는데 이는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전술입니다. 자연은 생명을 부여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택하지 않습니다. 대신 적응력, 용기, 그리고 지능을 택합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서 흔히 추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이 오히려 은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멧돼지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생존이 단순히 빨리 달리거나 잘 싸우는 것만이 아니라 언제 물러설지 알고 가장 작은 생존 기회라도 소중히 여기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아프리카 초원의 극적인 사냥에서부터 아시아 숲의 화려한 춤, 그리고 얼어붙은 대양 밑바닥의 비범한 생존 전략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크든 작든 아름답든 기이하든 각 생명체가 진화의 걸작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생명의 교향곡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음표이며 각종은 보이지 않지만 매우 강력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투쟁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강인함, 지능, 그리고 당열의 힘에 대한 깊은 교훈이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고대지에, 벌꿀 오소리의 믿기 힘든 용기에서부터 제왕나비의 경이로운 유전지도에 이르기까지 자연은 항상 경이로운 것들을 품고 있으며 우리의 역할은 귀 기울여 듣고 배우며 그 선물들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야생 세계를 보호할 때 우리는 이 경이로운 생명체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부인 바로 그 훌륭한 교향곡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생 다큐TV의 탐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동물의 이야기는 무엇이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자연의 또 다른 매혹적인 선율을 계속해서 듣기 위해 구독 잊지 마세요.